짝! 그 소리는 마치 고요한 새벽 호수에 던져진 날카로운 돌멩이 같았습니다. 백화점 로비의 높은 천장을 타고 울려 퍼진 그 파열음은 바쁘게 발걸음을 옮기던 수많은 사람의 숨통을 단숨에 조여버렸습니다. 일순간 공기의 흐름마저 멈춘 듯한 기묘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명품 쇼핑백을 어깨에 메고 비싼 향수 냄새를 풍기던 사람들, 반짝이는 명품 시계를 찬 신사들, 그리고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던 보안 요원들까지 그들의 모든 시선이 로비 한복판, 차가운 바닥에 고꾸라진 한 노인에게 꽂혔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건 구멍난 목장갑을 낀 채 대걸레를 손에 쥐고 있던 이른의 수님 씨였습니다. 그녀의 주름진 뺨은 순식간에 화끈거리며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고개를 들 수도 없었습니다. 바닥에 차가운 대리석 감촉이 얇은 바지 사이로 스며들어 무릎뼈를 시리게 했고 그녀의 눈앞에는 방금까지 정성스레 닦던 반짝이는 바닥이 자신의 눈물 한 방울과 섞여 지저분하게 얼룩지고 있었습니다. 어머 어머, 저 할망구가 정말 미쳤나 봐. 이보세요. 지금 이 피아노가 얼마짜린 줄 알고 건드려? 당신이 평생 화장실 변기 닦고 쓰레기통 비워도 이 건반 하나 못 산다고. 새파랗게 젊은 여자가 삿대질을 하며 고함을 지릅니다. 여자의 입술은 독이 오른 뱀처럼 새빨갛게 타올랐고 짙은 화장 너머로 뿜어져 나오는 분노는 수님 씨를 금방이라도 집어삼킬 듯 했습니다. 여자가 휘두른 명품 베개 금속 장식이 수님 씨의 눈앞에서 번쩍였습니다. 주변에선 누군가 쯧쯧하며 비릿한 동정의 혀를 찾고 누군가는 흥미로운 구경거리를 찾았다는 듯 핸드폰을 들어 이 비극적인 순간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님 씨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류머티즘 관절염으로 퉁퉁 부어올라 제대로 펴지지도 않았지만 그녀는 그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땅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낡은 운동화 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봅니다. 피아노가 너무 예뻐서 먼지만 좀 닦으려고 했던 것뿐인데. 수님 씨의 목소리는 갈라진 논바닥처럼 푸석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사과는 오히려 여자의 화를 돋울 뿐이었습니다. 먼지? 청소부 주제에 피아노를 감히 만져? 이 더러운 걸레 냄새 안 나? 당장 관리자 불러. 이 할머니, 오늘 당장 잘라버리라고요. 내 기분 다 망쳤잖아. 여자의 고함에 수님 씨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잘린다는 말. 그것은 이른의 수님 씨에게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당장 저녁에 사가야 할 손주의 약봉지, 밀린 월세, 그리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버텨온 고단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참으로 잔인하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는 부의 상징이자 거실의 장식품일 뿐인 이 피아노가 저 바닥에 엎드린 노인에게는 평생을 바쳐도 닿지 못한 살을 깎아먹는 그리움이었다는 걸 누가 알까요? 이른의 나이에 당한 이 처절한 굴욕이 50년 전 묻어두었던 전설적인 천재, 피아니스트의 영혼을 깨우는 신호탄이 될 줄은 그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을 겁니다. 피아노가 참 곱기도 하지. 수님 씨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뺨은 아팠지만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여자의 구두 끝이 아니라 피아노의 검은 건반 끝자락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오늘 이 비릿한 눈물과 멸시 속에서 시작된 아주 특별한 기적. 100만 구독자의 가슴을 울릴 그 장엄한 서막이 이제 막 올랐습니다. 수님아, 네 손은 정말이지 하늘이 내린 보물이여. 어쩜 이렇게 소리가 고우냐?
꼭 천사들이 노래하는 것 같아.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충청도 어느 깊은 골목의 작은 분교에는 피아노, 신동이라 불리던 소녀 수님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 시골 마을에서 피아노라는 건 구경조차 하기 힘든 귀한 물건이었죠. 학교 복도 끝에 놓인 발을 굴러야 소리가 나는 낡은 풍금이 수님에게는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집안은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하루 세끼 보리밥도 버거워 물로 배를 채우던 시절이었지만 수님은 풍금 앞에만 앉으면 배고픔도 가난도 고단한 농사일도 모두 잊었습니다. 건반 위에 손을 올리면 무채색이던 그녀의 세상에 7빛깔 무지개가 떴으니까요. 악보도 볼 줄 몰랐지만 그녀는 한 번 들은 멜로디는 그대로 재현해내는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던 건 옆집에 살던 19 청년 진우였습니다. 진우는 수님의 첫 번째 관객이자 세상에서 유일하게 그녀의 꿈을 믿어준 사람이었습니다. 진우는 수님이 피아노를 계속 칠 수 있게 매일 새벽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 산에 올랐습니다. 험한 바위 틈에서 산삼과 약초를 캤고 가시에 긁히고 넘어져 무릎에 피가 철철 흘러도 그저 허허 웃었습니다. 그렇게 모은 푼돈을 수님의 손에 쥐어주며 그녀를 서울에 있는 대학 입시 학원에 보내기 위해 자신의 청춘을 다 바쳤습니다. 수님아, 나중에 서울 가면 꼭 멋진 드레스 입고 피아노 쳐야 한다. 내가 약속하마. 네 연주를 세상 사람들이 다 듣게 해줄 거라고. 그때 되면 나 모른 척하면 안 된다? 하하. 진우는 투박하고 거친 손마디를 보이며 멋쩍게 웃곤 했습니다. 수님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아니, 그 약속이 수님이 숨을 쉬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진우가 캐다 준 약초로 지은 보약을 먹으며 수님은 밤마다 달빛 아래서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건반이 없으면 방바닥에 건반 모양을 그려놓고 소리를 상상하며 두드렸습니다. 진우 오빠, 나 정말 할 수 있을까? 우리 집 형편에 내가 피아노를 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무슨 소리여? 너는 우리나라 최고, 아니 세계 최고의 피아니스트가 될 거여. 내가 그렇게 만들 거니까 걱정 붙들어 매. 하지만 잔인한 운명은 어린 소녀의 꿈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수님의 아버지가 마을 사람들의 돈을 빌려 도박으로 날리고 야반도주를 해버린 것입니다. 빚쟁이들이 낫을 들고 집으로 들이닥친 그날 밤, 수님은 작별 인사조차 하지 못한 채 서울의 어느 식당 침모로 팔려가듯 떠나야 했습니다. 진우에게 고마웠다는 말 한마디, 기다려달라는 약속 한 조각 남기지 못한 채 차가운 화물트럭 뒷칸에 실려 떠나던 밤, 멀어지는 고향 마을의 어두운 풍경을 보며 수님은 자신의 손가락을 피가 나도록 꽉 깨물었습니다. 피아노는 무슨,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다. 수님의 찬란했던 봄은 그렇게 시들어갔습니다. 진우의 거친 웃음소리와 낡은 풍금의 따뜻한 소리는 차가운 서울의 밤 공기 속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50년 전 우리가 잃어버린 천재 소녀 수님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어휴, 비까지 오네. 오늘 무릎이 쑤시더라니. 새벽 4시, 세상이 고요하게 잠든 시간, 수님 씨의 하루는 어김없이 시작됩니다. 머리맡에서 요란하게 울리는 낡은 핸드폰 알람 소리는 마치 그녀의 고단한 인생을 재촉하는 채찍질 같습니다. 수님 씨는 삐걱거리는 허리를 짚으며 간신히 몸을 일으킵니다. 이른의 몸뚱이는 이제 주인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손가락 마디마디가 퉁퉁 부어올라 주먹조차 쥐기 힘든 날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서둘러 주방으로 가 찬물에 손을 담급니다. 붓기를 가라앉혀야 오늘도 대걸레를 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류장에 도착하면 그녀와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이 약속이나 한 듯 줄을 서 있습니다. 새벽 버스는 인생의 밑바닥을 지탱하는 이들의 유일한 안식처입니다. 버스 안에는 눅눅한 옷 냄새와 누군가의 고단한 한숨, 그리고 지독한 파스 냄새가 진동합니다. 수님 씨는 설이 낀 버스 창문에 머리를 기댄 채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화려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봅니다. 50년 전 그토록 꿈꿨던 서울의 모습은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드레스를 입고 피아노 앞에 앉아 있을 줄 알았던 소녀 수님은 이제 남들이 다 잠든 밤에 쓰레기를 치우러 가는 노인이 되어 있습니다. 에휴, 인생 참. 허허. 수님 씨가 도착한 곳은 강남 한복판에 우뚝 솟은 화려한 백화점입니다. 낮에는 명품을 두른 부유한 이들이 우아하게 거니는 곳이지만 새벽의 백화점은 수님 씨 같은 청소 노동자들의 전쟁터입니다. 그녀는 지하 3층 탈의실에서 낡은 청소복으로 갈아입습니다. 옷에서 배어나오는 지독한 락스 냄새가 코끝을 찌릅니다. 아니, 이제는 살결 깊숙이 그 냄새가 박여버려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수님 씨의 주 업무는 지상 로비의 화장실과 복도를 닦는 일입니다. 그녀는 독한 암모니아 냄새가 진동하는 변기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한때 하늘이 내린 손이라 칭송받던 그 섬세한 손가락들이 이제는 오물을 닦고 거친 수세미를 문지르는 데 쓰입니다. 고무 장갑 속의 손은 땀과 락스물에 절어 불어터졌고 손톱은 갈라져 피가 맺히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수님 씨는 멈출 수 없습니다. 이 손의 의지에 남편 없이 자식들을 키웠고 이제는 아픈 손주의 병원비를 대야 하니까요. 수님 씨, 거긴 좀 더 신경 써서 닦아. 회장님 곧 출근하신대잖아. 새파랗게 젊은 조장 녀석의 호통이 등에 꽂힙니다. 수님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 대신 바닥을 더 세차게 문지릅니다. 대리석 바닥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서 차마 눈을 마주칠 수가 없습니다. 굽은 허리, 갈라진 손등, 그리고 평생을 가난과 싸우느라 빛을 잃은 눈동자. 수님 씨는 문득 자신의 손을 멈추고 가만히 바라봅니다. 이 손으로 내가 정말 피아노를 쳤던 게 맞나? 그게 정말 내 인생이었나? 그때였습니다. 로비 정중앙에 놓인 그랜드 피아노가 수님 씨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칠흑처럼 매끄러운 몸체에 금빛으로 빛나는 로고. 그것은 수님 씨가 사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물건처럼 보였습니다. 피아노 주변을 닦을 때면 수님 씨의 가슴은 형언할 수 없는 통증으로 조여옵니다. 마치 옛 연인을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것처럼 반갑기도 하고 죽을 만큼 괴롭기도 한 감정입니다. 수님 씨는 남들이 보지 않을 때 아주 가끔 피아노 다리를 마른 걸레로 조심스럽게 문질러 봅니다.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연주였습니다. 건반을 누르는 대신 피아노의 몸체를 쓰다듬으며 그녀는 속으로 수천 번, 수만 번의 멜로디를 연주합니다. 너는 좋겠다. 이렇게 귀한 대접받고 누구 하나 너보고 더럽다고 안 하겠지? 수님 씨는 락스 냄새가 나는 자신의 손을 등 뒤로 숨깁니다. 백화점 개점 시간이 다가오면 그녀는 서둘러 자취를 감춰야 합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고객들의 눈에 띄지 않게 그림자처럼 구석으로 숨어들어야 하는 것이 그녀의 운명입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수님 씨의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로비 유리를 타고 들어온 첫 햇살이 피아노 건반 위를 비추고 있었고 그 빛은 마치 50년 전 진우 오빠가 자신에게 보냈던 따뜻한 미소처럼 수님 씨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평생을 암모니아 냄새 속에 파묻혀 살면서도 끝내버리지 못한 꿈이 있다면
그 삶을 과연 실패한 삶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락스에 절어버린 이 노인의 손가락 끝에 아직도 50년 전의 선율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세상은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나 저게 저렇게나 고왔나? 백화점에 화려한 폐점 음악이 잦아들고 고객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시간. 로비에는 기묘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청소 노동자들에게 이 시간은 마무리 전쟁의 시작이지만 오늘 수님 씨는 약속이라도 한 듯 그 자리에 멈춰 서고 말았습니다. 서쪽으로 기우는 해가 거대한 통유리를 뚫고 들어와 로비 한가운데 노인 그랜드 피아노를 정면으로 비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그저 닦아야 할 고가의 가구 혹은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금기처럼 느껴졌던 그 피아노가 오늘따라 수님 씨의 눈에는 50년 전 고향, 분교 교실을 가득 채웠던 그 주황빛 노을을 머금은 풍금처럼 보였습니다. 피아노의 매끄러운 몸체는 거울처럼 빛났고 그 위로 쏟아지는 햇살은 마치 건반 하나하나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머 어머, 나도 참 주책이지. 일을 해야 하는데. 수님 씨는 스스로를 나무라며 대걸레를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의지와 상관없이 피아노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장화바닥이 대리석에 닿으며 내는 벅 소리가 고요한 로비에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수님 씨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보안 요원들은 교대 시간이었고 조장 녀석도 담배를 피우러 나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50년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허락되지 않았던 순간 그 찰나의 자유가 그녀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피아노 앞에 선 수님 씨의 심장은 터질 듯이 방망이질 쳤습니다. 그녀는 등 뒤로 숨겼던 오른손을 천천히 꺼냈습니다. 락스에 절어 쭈글쭈글해진 손등, 마디마디가 툭 붉어져 나온 투박한 손가락. 그 손을 보고 있자니 울컥 뜨거운 것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이런 더러운 손으로 감히 이걸 만져도 될까? 내가 그래도 될까? 그녀는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건반 위로 쏟아지는 빗줄기가 마치 어서와 오래 기다렸어라고 속삭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수님 씨는 눈을 질끈 감고 검지손가락 끝을 조심스럽게 건반 위에 올렸습니다. 가장 낮은 음도 가장 높은 음도 아닌 사람의 심장 소리와 가장 닮았다는 중간 도시 건반이었습니다. 딕마이너스, 맑고 투명한 선율이 정적을 가르고 천장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그 소리는 수님 씨의 귀가 아니라 50년간 꽁꽁 얼어붙어 있던 그녀의 영혼을 직격했습니다. 아. 수님 씨의 입술에서 가느다란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단 한 번의 터치였을 뿐인데 50년 전 진우 오빠와 함께 불렀던 노래, 가난했지만 꿈으로 가득했던 소녀 시절의 공기, 그리고 식당 침모로 팔려가며 억지로 삼켜야 했던 비릿한 눈물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홀린 듯 피아노 의자에 엉덩이를 걸쳤습니다. 장화 씨는 발로 조심스럽게 페달을 밟아보았습니다. 손가락은 관절염 때문에 굳어 있었지만 뇌는 이미 50년 전 그날의 악보를 기억해내고 있었습니다. 수님 씨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유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그 다음엔 조금 더 대담하게. 연주곡은 아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흔한 아리랑이 아니었습니다. 이른 노파의 고단한 삶과 자식들을 위해 깎아먹은 청춘과 이름도 없이 사라져간 수많은 세월이 담긴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도 아름다운 수님 씨만의 아리랑이었습니다. 허허, 소리가 참으로 달구나. 수님 씨는 연주하며 웃었습니다. 동시에 눈에서는 멈추지 않는 눈물이 굵은 주름을 타고 건반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청소부 김 씨가 아니었습니다. 변기를 닦고 오물을 치우는 노파가 아니라 온 세상을 자신의 선율로 물들이던 그 시절의 천재 소녀 수님이었습니다. 로비의 높은 천장은 그녀의 연주를 공명시키며 마치 거대한 성당처럼 장엄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그 황홀한 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 거기 할머니, 지금 뭐 하는 거야? 로비 끝에서 들려온 날카로운 호통 소리. 수님 씨는 마치 전기에 감전된 듯 몸을 떨며 건반에서 손을 뗐습니다. 보안실 쪽에서 달려오는 젊은 보안 요원의 얼굴은 경악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미쳤어? 그거 얼마짜리인 줄 알아? 청소부가 왜 거기 앉아 있어? 당장 내려와.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제정신이 아니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수님 씨는 허겁지겁 자리에서 일어나 대걸레를 챙겼습니다. 마치 죄를 짓다 들킨 현행범처럼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수치심으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녀는 굽은 허리를 연신 숙이며 도망치듯 구석으로 숨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보안 요원의 비아냥거림은 등 뒤에서 끈질기게 따라붙었습니다. 참나, 요즘 할머니들 왜 이래? 청소나 제대로 할 것이지. 어디서 감히 피아노를. 기스라도 났으면 어쩔 뻔했어. 당장 조장한테 보고할 테니 그런 줄 아쇼. 수님 씨는 화장실 안쪽 어두운 창고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락스 냄새가 진동하는 그 좁은 공간에서 자신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방금 전 건반에서 느꼈던 그 따스한 온기가 아직 손가락 끝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 나 같은 게 무슨. 그래도 한 번은 쳐봤네. 그걸로 됐다.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짧은 연주가 로비 구석에 설치된 고화질 CCTV를 통해 보안실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집무실 모니터로 전송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연주 소리에 50년 전 잃어버린 자신의 심장 조각을 발견한 한 남자가 지금 미친 듯이 로비로 달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어제의 그 꿈 같은 선율은 새벽 안개처럼 흩어져 버렸습니다. 다시 찾아온 백화점의 아침은 지독하리만큼 눈부시고 차가웠습니다. 수님 씨는 어제 보안 요원에게 받은 경고 때문에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지만 당장 오늘 벌지 않으면 안 되는 생활비 걱정에 다시 걸레를 쥐었습니다. 로비에는 이미 개점과 동시에 쏟아져 들어온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세련된 옷차림, 경쾌한 구두 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웃음소리. 그 속에서 수님 씨의 회색 청소복은 마치 화려한 잔치상에 떨어진 검은 재처럼 이질적이었습니다. 사건은 찰나에 시작되었습니다. 수님 씨는 피아노 주변의 대리석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어제 그 건반의 감촉이 자꾸만 손끝에 맴돌아 자신도 모르게 피아노, 몸체에 묻은 지문을 마른 수건으로 정성스럽게 문지르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날카로운 하이힐 소리가 수님 씨의 등 뒤에서 멈췄습니다. 이봐요, 아줌마. 칼날처럼 날카로운 목소리에 수님 씨는 어깨를 움츠리며 돌아봤습니다. 그곳엔 화려한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한 손에는 로고가 선명한 명품백을 든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여자의 눈은 마치 벌레를 보는 듯 혐오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지금 그 더러운 걸레로 이 피아노를 닦는 거예요? 당신, 이게 얼마짜린 줄 알기나 해? 이거 한정판이라 관리팀에서 특수 관리하는 거라고 들었는데 어디서 천박하게 청소부 걸레를 갖다 대? 아, 손님 죄송합니다.
이건 그냥 먼지만 닦으려던 마른 수건인데요. 수님 씨는 당황하여 수건을 등 뒤로 감췄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이미 흥분한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하면 다야.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이 백화점 격이 떨어지는 거야. 아우, 냄새나. 락스 냄새에 땀 냄새까지. 야, 너. 당장 관리자 안 불러와? 여자는 옆에 서 있던 보안 요원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수님 씨는 심장이 발바닥까지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제의 일 때문에 가뜩이나 눈총을 받고 있는데 이런 소란까지 피웠으니 이제는 정말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여자의 구두 끝을 보며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무식해서 귀한 물건인 줄 모르고. 제발이요. 무식하면 집에나 있지 왜 기어 나와서 민폐야? 당신 손을 봐. 그게 사람 손이야? 짐승. 가죽보다 더 뻣뻣한 걸레 손을 가지고 어디를 건드려. 여자의 독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여자는 수님 씨가 들고 있던 양동이를 발로 툭 찼습니다. 찰랑거리던 구정물이 수님 씨의 바지와 운동화 위로 쏟아졌습니다. 아이고. 수님 씨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주춤거리는 순간 여자의 손이 번개처럼 날아와 수님 씨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짱 마이너스. 로비의 높은 천장을 타고 울려 퍼진 파열음. 수님 씨의 고개가 옆으로 꺾였고 그녀는 그대로 차가운 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뺨이 화끈거리는 고통보다 더 아픈 것은 수십 명의 사람이 자신을 구경거리처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머, 저 여자 좀 봐.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도 청소부가 잘못했나 보지. 오죽하면 저렇게 화를 내겠어.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차가운 비수가 되어 수님 씨의 심장에 꽂혔습니다. 그때 로비 매니저가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그는 사태를 파악하기도 전에 바닥에 쓰러진 수님 씨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김 씨 아주머니, 또 사고 쳤어요? 어제 그렇게 경고했는데 정말 미쳤어. 매니저님, 그게 아니라. 시끄러워요.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이 교육이 덜 돼서 당장 조치하겠습니다. 아주머니, 당장 일어나서 명찰 떼고 짐 싸요. 당신 해고야. 매니저의 말은 수님 씨의 가슴에 확인 사살을 했습니다. 해고. 그 두 글자가 이른의 노파에게 주는 무게는 세상의 멸망과도 같았습니다. 수님 씨는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명찰 김수님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50년 전 수님아, 네 손은 보물이야라고 말해주던 진우 오빠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그녀는 그저 구정물에 젖은 채 뺨을 얻어맞은 쓸모없는 노인네일 뿐이었습니다. 허? 그래. 내 팔자가 이렇지. 주제도 모르고 피아노를 탐내다니. 수님 씨는 핏기가 가신 입술로 나지막이 은조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바닥의 구정물과 섞였습니다. 여자는 승리감에 도취한 듯 코방귀를 뀌며 거울을 보고 립스틱을 고쳐 발랐고 매니저는 수님 씨를 끌어내기 위해 보안 요원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수님 씨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눈을 감으려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잠깐. 로비 끝에서 들려온 낮고 묵직한 목소리. 그 목소리에는 주변의 공기를 단숨에 얼어붙게 만드는 기묘한 힘이 있었습니다. 수십 명의 경호원을 거느리고 로비를 가로질러 오는 한 남자. 백발의 머리를 정갈하게 빗어넘긴 이 거대한 유통제국의 왕, 강진우 회장이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화려한 명품 가방을 든 여자도 굽신거리는 매니저도 아닌 바닥에
처량하게 엎드려 있는 노인의 낡은 명찰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동자가 미친 듯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백화점 로비의 그 화려한 조명들도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던 갑질 고객의 목소리도 강진우 회장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오직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구정물과 함께 뒹굴고 있는 작은 플라스틱 명찰 하나만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김순임. 진우의 심장이 갈비뼈를 뚫고 나올 듯 요동쳤습니다. 50년입니다. 강산이 5번이나 변하고 가난했던 청년이 국내 최대 유통그룹의 수장이 되기까지 그가 단 하루도 잊지 않았던 그 이름. 매일 밤 꿈속에서 그토록 애타게 부르며 찾아 헤맸던 그 소녀의 이름이 지금 자신의 발치에서 짓밟혀 있었습니다. 회장님, 여기까지 어쩐 일이십니까? 아, 별일 아닙니다. 이 미천한 청소부 할머니가 소란을 피워서 지금 바로 정리하는 중입니다. 얼른 들어가시지요. 매니저가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진우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유능함을 증명이라도 하듯 순임 씨를 더 거칠게 밀쳐내며 어이, 빨리 안 나가고 뭐해?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진우의 서늘한 눈빛이 매니저의 얼굴에 꽂혔습니다. 그 더러운 손 치워. 낮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 매니저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손을 멈췄습니다. 로비의 공기가 순식간에 영하로 떨어진 듯 했습니다. 진우는 떨리는 숨을 몰아쉬며 한 걸음 한 걸음 순임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억 원짜리 맞춤 정장의 바지선이 구정물에 젖는 것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무릎을 굽혔습니다. 백화점의 왕이라 불리는 남자가 수백 명의 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청소부 노인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경호원들도 손님들도 심지어 뺨을 때렸던 여자도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입을 벌렸습니다. 순임아, 너 정말 순임이 맞지? 진우의 목소리는 50년의 세월을 건너온 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고개를 쳐박고 울고 있던 순임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서울 땅에서 자신을 순임아라고 불러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아주 오래전 고향 마을 들판에서 들었던 그 따뜻하고 투박한 목소리 그대로였습니다. 순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시야 너머로 백발이 성성한 노신사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세월의 풍파에 얼굴은 변했지만 안경 너머로 흐르는 그 애틋한 눈빛만큼은 50년 전 풍금 치던 소녀를 바라보던 청년 진우의 그것과 똑같았습니다. 진우 오빠? 오빠가 왜 여기에? 순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50년 동안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이름이 터져 나오자 그녀의 눈에서 참아왔던 오열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진우는 거칠어진 순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락스 냄새가 진동하고 굳은 살이 박인 그 손. 한때 피아노 건반 위를 나비처럼 날아다니던 그 고운 손이 이렇게 망가진 것을 본 진우의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순임아, 내가 너무 늦었지? 내가 너를 어떻게 찾았는데? 왜 이러고 있어? 왜 이런 대접을 받고 있어? 진우의 외침에 로비 전체가 숙연해졌습니다. 그때 상황 파악을 못한 갑질 여자가 옆에서 투덜거렸습니다. 회장님 아시는 분인가 본데. 그래도 이 할머니가 제 기분을 너무 상하게 해서요. 제 옷에 이 구정물 튄 거 보세요. 사과는 제대로 받아야. 진우가 고개를 돌려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조금 전 순임을 보던 눈빛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앞둔 맹수처럼 형형하게 빛나는 분노였습니다. 내 기분? 그깟 옷? 진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여자 위로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이분은 내가 감히 입에 담지도 못할 만큼 고귀한 분이다. 내 인생의 전부였고 이 백화점의 모든 보석을 다 합쳐도 이분 손가락 마디 하나만도 못해. 그런데 내가 감히 누구 손을 때려? 진우의 일갈에 여자의 안색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들고 있던 명품 백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매니저. 네. 회장님. 이 여자 우리 백화점 VVIP라고 했나? 오늘부로 블랙리스트에 올려. 평생 우리 그룹이 운영하는 모든 곳에 발도 못 붙이게 해. 그리고 저 여자가 때린 손등에 든 멍, 정신적 충격, 그 모든 것에 대해 우리 법무팀 동원해서 최고 수준으로 소송 진행해. 감히 누구한테 손을 대? 매니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부들부들 떨다가 결국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휘두른 갑질의 칼날이 거대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진우는 다시 수님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손등으로 수님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수님아, 이제 걱정 마라. 내가 약속했지? 너 꼭 멋진 드레스 입혀서 피아노 치게 해주겠다고. 그 약속? 내가 50년 동안 한 번도 잊은 적 없다. 이제부터 내 연주를 온 세상이 듣게 될 거다. 수님은 진우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락스 냄새가 배어있는 청소복과 최고급 원단의 정장이 맞닿은 그 순간 50년의 가난과 고통, 원망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인생의 가장 처참한 굴욕의 순간이 사실은 잃어버린 인생을 되찾는 가장 찬란한 시작점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제 청소부 김 씨의 삶은 끝났습니다. 피아니스트 김수님의 화려한 부활이 이 화려한 백화점 로비에서 시작되려 합니다. 아이고, 오빠 안 되겠어. 내 손이 내 말을 안 들어. 이건 손이 아니라 그냥 딱딱한 돌덩어리여. 수님 씨의 목소리에 깊은 절망이 배어나왔습니다. 백화점 로비에서의 소동이 있은 후 진우는 수님을 자신의 가장 비밀스럽고 아늑한 개인 연습실로 데려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소리가 좋다는 피아노를 그녀 앞에 대령했고 최고의 요리사와 의사들을 붙여 그녀의 건강을 돌보게 했습니다. 하지만 진우가 해줄 수 없는 딱 한 가지, 그것은 바로 50년 세월 동안 락스물과 오물 속에 찌들어 굳어버린 수님의 손가락 마디마디를 다시 살려내는 일이었습니다. 수님은 떨리는 손으로 건반을 눌러보았습니다. 턱 마이너스 틱 마이너스. 맑은 선율 대신 둔탁하고 기분 나쁜 소리가 연습실의 고요를 깨트렸습니다. 류머티즘 관절염으로 툭 붉어진 손가락 마디는 조금만 힘을 주어 굽히려 해도 칼로 베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한때 건반 위를 나비처럼 날아다니던 그 유연함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50년 동안 대걸레를 꽉 쥐고 병기를 닦느라 굳어진 근육들은 이제 피아노를 치는 법을 완전히 잊어버린 듯 했습니다. 수님아, 서두르지 마라. 50년을 쉬었는데 하루아침에 되겠니? 내가 최고의 재활 전문의들을 불렀어. 내 손, 내가 반드시 고쳐줄 거다. 진우가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위로했지만 수님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방울이 건반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허, 오빠 마음은 고마운데 내 꼴을 좀 봐. 이 손등에 핀 검버섯 좀 보라고. 이게 어디 피아노 치는 사람 손이요? 이건 그냥 죽어가는 나무 뿌리지.
나 같은 게 무슨 무대라고. 그냥 조용한 시골에 가서 남은 인생 조용히 살게 해주면 안 될까? 수님의 약한 소리에 진우는 그녀의 두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진우의 손도 노인의 것이었지만 수님의 손보다는 훨씬 매끄러웠습니다. 그 차이가 진우의 가슴을 다시 한번 헤집어 놓았습니다. 아니, 수님아, 너 기억 안 나니? 우리 고향 학교 복도에서 네가 풍금을 칠 때 온 마을 사람들이 일손을 놓고 학교 마당으로 모여들었어. 네 연주에는 사람 마음을 고치는 힘이 있다고 다들 그랬단 말이야. 나는 그 소리를 다시 듣고 싶어서 50년을 버텼어.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라도 포기하지 마라. 응? 진우의 간절한 눈빛에 수님은 차마 고개를 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수님의 외로운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의사들이 붙어 손가락 마디마다 특수 치료를 하고 밤이 되면 수님은 홀로 연습실에 앉아 건반과 사투를 벌였습니다. 아이고, 따가워라. 애구구. 손가락을 펴기 위해 스트레칭을 할 때마다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굳은 살을 갈아내고 빳빳하게 굳은 힘줄을 억지로 늘리는 과정은 생사를 찢는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건반 하나를 제대로 누르기 위해 수천 번을 반복했습니다. 도 마이너스 레 마이너스 미 마이너스 파 마이너스 솔. 가장 기초적인 스케일 하나를 완벽하게 해내는 데만 보름이 걸렸습니다. 밤낮 없는 연습에 수님의 손가락 끝은 물집이 잡히고 터지기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독한 락스 냄새가 나던 손끝에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나무 향기와 상하 건반의 서늘한 감촉이 느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잊었던 감각이 깨어날 때마다 수님의 가슴속에서도 무언가 뜨거운 것이 꿈틀거렸습니다. 그래, 나 김수님이야. 화장실 청소부 김씨가 아니라 피아노 치던 수님이라고.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여전히 허리가 굽은 노파였지만 피아노 앞에 앉은 그 순간만큼은 50년 전 그 찬란했던 봄날의 소녀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진우는 백화점 창립 기념일을 맞아 거대한 자선음악회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음악회의 피날레를 장식할 주인공으로 무명의 피아니스트를 예고했습니다. 세상은 떠들썩했습니다. 세계적인 거장이 오는 것인지 숨겨진 천재가 나타나는 것인지 온갖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연습실 문 밖에서 그녀의 연주를 몰래 듣던 진우는 소리 없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삐걱거리고 서툴렀지만 그 속에는 테크닉으로는 결코 흉내낼 수 없는 70년 인생의 한과 깊이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번 음악회의 마지막 주인공을 모시겠습니다. 50년의 긴 침묵을 깨고 돌아온 우리 시대가 잃어버렸던 전설적인 연주자 김수님 씨입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묵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강당 안을 가득 메웠던 수천 명의 시청자와 관객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김수님, 누군데 마지막을 장식하지? 어머, 저 할머니 백발 좀 봐. 정말 연주를 할 수 있는 거야? 손가락이 다 굽으신 것 같은데. 의구심 섞인 시선들과 날카로운 속삭임들이 화살처럼 무대 위로 날아와 꽂혔습니다. 하지만 무대 뒤편에서 수님 씨는 떨지 않았습니다. 아니, 떨림마저도 이미 그녀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옆에서 자신의 손을 꼭 잡아주는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수님아, 네 손은 이제 락스 냄새가 아니라 음악 냄새가 나. 쫄지 마라. 네 인생을 그냥 건반 위에 내려놓으면 되는 거요. 알았지? 진우의 투박한 사투리가 섞인 응원의 수님 씨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한 걸음 옮길 때마다 50년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식당 침모 시절의 고단함, 시장통 노점상의 서러움, 그리고 화장실 변기를 닦으며 흘렸던 그 수많은 눈물이 드레스 자락 끝에 매달려 있는 듯 했습니다. 수님 씨는 피아노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끝에 닿는 상하 건반의 서늘하고 매끄러운 감촉.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거친 대걸레 자루를 쥐고 있던 그 손가락들이 이제는 은은한 진주빛 광택을 내며 건반 위에 안착했습니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폐부 깊숙이 박여있던 지독한 락스 냄새 대신 진우가 매일 연습실로 보내주었던 장미꽃 향기가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딕마이너스 첫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음악이라기보다 70년 인생을 버텨온 한 노인의 깊은 탄식이자 첫 고백이었습니다. 공명은 황혼의 아리랑. 수님 씨가 직접 편곡한 이 곡은 우리가 흔히 듣는 아리랑의 선율에 그녀의 모진 세월을 더씹힌 대작이었습니다. 도입부는 아주 낮고 무거웠습니다. 마치 어두운 터널 속을 기어가는 듯한 저음의 연탄은 50년 전 고향을 떠나 차가운 트럭 뒷칸에 실려가던 어린 소녀의 공포를 표현했습니다. 객석의 소음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비웃음을 머금고 있던 귀부인들은 어느새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훔치기 시작했고 팔짱을 낀 채 거드름을 피우던 신사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음악은 마법처럼 사람들의 기억 속 가장 아픈 구석을 건드렸습니다. 수님 씨가 연주하는 것은 단순한 악보가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밥을 짓고 굽은 허리를 두드려가며 일터로 향하던 이 땅의 모든 어머니와 아버지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허, 그래, 이게 내 인생이지. 수님 씨는 연주하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류머티즘으로 툭 붉어진 손가락 마디가 건반을 누를 때마다 찌릿한 통증을 보냈지만 그녀는 그 고통마저 연주의 일부로 승화시켰습니다. 곡이 중반부에 접어들자 선율은 폭풍처럼 거세졌습니다. 그것은 멸시와 조롱을 견뎌낸 노파의 기계였고 청소부 주제에 무슨 피아노냐라고 소리쳤던 세상의 편견을 향한 장엄한 외침이었습니다. 특히 객석 맨 앞줄 귀빈석에 앉아있던 그 갑질 고객 여자는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더러운 손이라며 모욕했던 그 손가락들이 만들어내는 천상의 선율 앞에 여자는 자신이 입은 수천만 원짜리 옷이 한낱 누더기처럼 느껴지는 처참한 패배감을 맛봐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 화려한 여자가 아니라 무대 위에서 가장 빛나는 노인 김수님을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연주가 절정에 달했을 때 수님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50년 전 고향 분교 교실의 주황빛 노을이 펼쳐졌습니다. 진우 오빠가 풍금을 쳐주던 그 찬란했던 봄날. 이제 그녀의 손가락은 건반 위를 유영하는 한 마리의 백조가 되어 그날의 빛을 복원해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건반의 울림이 길게 여운을 남기며 로비 천장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공연장에는 약 1분간 기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그 무거운 정막을 깬 것은 뒷좌석에 앉아있던 한 청소부 동료의 투박한 박수 소리였습니다. 이어 수천 명의 관객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폭포수 같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브라보, 김수님. 외침이 강당을 뒤흔들었습니다. 수님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관객들을 향해 허리를 숙였습니다. 50년 전 꼭 멋진 무대에서 연주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던 진우와의 약속이 마침내 이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보았습니다. 무대 뒤편에서 지켜보던 진우가
아이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자신의 손가락을 보았습니다. 락스 냄새가 나던 그 손가락들이 이제는 온 세상을 위로하는 기적의 도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후, 오빠 꿈만 같아. 아직도 귀끝에 박수 소리가 웅웅거리는 게 꼭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 수님 씨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말했습니다. 공연이 끝난 지 일주일. 세상은 여전히 청소부 할머니의 기적이라는 타이틀로 떠들썩했습니다. 백화점 정문에는 그녀의 연주 영상을 보기 위해 구름 인파가 몰려들었고, 해외 유명 음대에서는 명예 박사 학위를 수여하겠다는 연락이 빗발쳤습니다. 하지만 수님 씨는 그 모든 화려한 조명을 뒤로하고 이곳 진우의 정원을 찾았습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박수갈채가 아니라 50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마음을 녹일 평온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수님아, 이제야 네 얼굴이 활짝 폈구나. 연주할 때 보니까 네 손가락 끝에서 빛이 나더라니께. 허허, 내가 뭐라 그랬어. 너는 죽을 때까지 피아니스트라고 했잖아. 진우는 인자한 웃음을 지으며 수님의 찻잔에 따뜻한 물을 더 부어주었습니다. 그때 정원 입구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보안 요원의 안내를 받으며 나타난 이들은 다름 아닌 수님 씨를 그토록 무시하고 해고했던 백화점 매니저와 조장이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커다란 꽃바구니와 사죄의 의미가 담긴 편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김수님 선생님,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가 눈이 멀어서 선생님 같은 귀한 분을 몰라보고. 매니저는 바닥에 닿을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옆에 서 있던 조장 역시 사색이 되어 손을 벌벌 떨고 있었죠. 회장님의 첫사랑이자 전설적인 피아니스트를 구박하고 때리기까지 했으니 이 바닥에서 매장당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수님 씨는 그들을 향해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에휴, 됐소. 고개 드세요. 당신들도 먹고 살려고 그런 거 아니겠어? 위에서 쪼고 손님들은 갑질하고 그 속에서 버티려니 마음이 딱딱해진 거지. 나도 변기 닦을 때 당신들 참 원망 많이 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 우리 다 같은 처지더라고. 수님 씨의 담담한 용서에 매니저의 눈에서 툭 하고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예상했던 불호령이나 고소장 대신 돌아온 따뜻한 위로. 그것은 그 어떤 복수보다 날카롭게 그들의 양심을 찔렀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로요. 그들이 물러간 자리에 이번에는 또 다른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수님 씨의 하나뿐인 아들, 성수였습니다. 성수는 엄마가 백화점에서 청소일을 한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며 한동안 연락을 피했던 아들이었습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피아노를 치는 엄마의 모습을 본 성수는 차마 엄마의 얼굴을 마주할 자신이 없어 문 밖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성수냐? 거기 서서 뭐해? 얼른 들어오지 않고. 수님 씨의 목소리에 성수가 어깨를 들썩이며 다가왔습니다. 그는 엄마 앞에 무릎을 꿇고 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진짜 못난 놈이야. 엄마 손이 왜 그렇게 거칠어졌는지, 왜 맨날 락스 냄새가 났는지. 나는 그것도 모르고 창피하다고만 하고. 엄마가 피아노를 그렇게 잘 치는지 꿈에도 몰랐어. 수님 씨는 아들의 젖은 얼굴을 거친 손으로 감싸주었습니다. 굳은 살이 박인 그 손가락이 아들의 뺨에 닿았습니다. 아니요, 성수야. 이 손은 너 키우느라 훈장처럼 생긴 거요. 엄마는 한 번도 이 손이 부끄러운 적 없었다. 네가 밥 잘 먹고 장가가는 거 보면서 나는 변기를 닦으면서도 속으로는 쇼팽을 치고 베토벤을 쳤어.
그러니까 울지 마라. 엄마는 지금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단다. 수님 씨의 고백에 옆에 있던 진우도 지켜보던 정원사들도 모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자식을 향한 무조건적인 희생과 그 희생 끝에 되찾은 자신의 자아. 이것이야말로 수님 씨가 평생을 바쳐 쓴 가장 아름다운 악보였습니다. 수님 씨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자신에게 들어온 거액의 후원금과 음반 수익금을 모두 모아 황혼의 아리랑 재단을 만들기로 말이죠. 가난 때문에 꿈을 접어야 했던 아이들, 그리고 평생 가족을 위해 살다가 정작 자신을 잃어버린 노인들이 언제든 와서 피아노를 배울 수 있는 작은 학교였습니다. 오빠, 나 이제 드레스 같은 거 필요 없어. 그저 나처럼 손이 거칠어진 사람들이 다시 건반을 누르면서 나도 살아있구나 느낄 수 있다면 나는 그걸로 좋게. 그게 내가 이 세상에 남길 진짜 유산 아니겠어? 진우는 그런 수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50년 전 그 단발머리 소녀는 이제 세상 모든 상처를 품어안는 거대한 바다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는 노을 아래 두 노인은 말없이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락스 냄새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들의 손에서는 이제 막 피어난 국화꽃 향기가 은은하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 수님 씨의 삶에도 진정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백화점 로비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닦던 그녀의 무릎은 이제 아이들을 무릎에 앉히고 피아노를 가르치는 따뜻한 의자가 되었습니다. 수님 씨는 화려한 세계 순회 공연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대신 그녀가 선택한 것은 자신의 상처를 치유해준 음악을 자신과 닮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삶이었습니다. 자, 할머니 손을 보세요. 손가락에 힘을 빼고 마치 건반 위를 걷는 나비처럼. 그래요, 그렇게요. 수님 씨가 7순이 넘은 제자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제자의 손등에도 수님 씨의 것처럼 검버섯이 피어 있고 마디마디가 툭 붉어져 있었습니다.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혹은 가난을 버텨내느라 굳어버린 그 투박한 손. 수님 씨는 그 손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찡해져 옵니다. 이 손들이 연주하는 소리는 세상 그 어떤 거장의 연주보다 아름다워. 여기엔 인생이라는 이름의 진짜 음악이 담겨 있으니까. 학교 한쪽 벽면에는 수님 씨가 청소부 시절 끼고 다녔던 낡고 구멍난 목장갑 하나가 액자에 담겨 걸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의아해하며 묻곤 합니다. 선생님, 저렇게 지저분한 장갑을 왜 걸어두셨어요? 그럴 때마다 수님 씨는 인자하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저 장갑은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스승이었답니다. 저 장갑이 없었다면 나는 건반의 소중함도 사람의 온기도 몰랐을 거예요. 락스 냄새가 나던 저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향기로운 음악이 있는 법이지요. 수님 씨의 말에는 삶의 모든 고통을 통과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모두가 떠난 고요한 교실. 수님 씨는 홀로 창가에 앉아지는 노을을 바라봅니다. 50년 전 진우 오빠와 헤어지며 보았던 그 슬픈 노을이 이제는 세상을 온통 황금빛으로 축복하는 아름다운 빛으로 변해 있습니다. 진우는 이제 회장이라는 직함 대신 수님의 영원한 관객으로 그녀의 곁을 지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그녀를 위해 건반을 닦고 그녀가 좋아하는 들꽃을 피아노 위에 올려둡니다. 수님아, 오늘 연주도 참 좋더라. 저 언덕 너머까지 네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았어. 진우가 등 뒤에서 가만히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두 사람의 백발이 석양에 반사되어 은빛으로 눈부시게 빛납니다. 그들은 이제 압니다. 사랑이란 뜨거운 불꽃이 아니라 서로의 시린 손을 맞잡고
긴 겨울을 함께 건너가는 따스한 온기라는 것을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수님 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기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 보십시오. 당신의 손바닥에 박인 굳은 살, 손등을 가로지르는 깊은 주름, 그리고 세월의 풍파를 견뎌낸 거친 피부. 혹시 그 손이 부끄러우신가요? 혹시 나는 이제 너무 늦었어라며 자신의 손을 주머니 속으로 숨기고 계시진 않나요? 부디 그러지 마십시오. 수님 씨가 락스물에 불어 터진 손으로 기적의 선율을 만들어냈듯 당신의 그 거친 손 역시 이 세상을 지탱해온 가장 위대한 도구였습니다. 당신이 자식을 업어 키우고 가정을 일구며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었던 그 모든 순간이 사실은 당신 인생의 가장 화려한 연주였습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그랜드 피아노는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7순의 나이에도 8순의 나이에도 당신은 새로운 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슬픔이라는 저음 뒤에는 반드시 기쁨이라는 고음이 기다리고 있고 고난이라는 불협화음 끝에는 화해라는 아름다운 화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허허, 인생은 말이여 마지막 건반을 누를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수님 씨가 카메라를 향해, 아니 바로 당신을 향해 인자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50년 전 그 단발머리 소녀의 순수함과 70년 인생을 이겨낸 거장의 당당함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속에 숨겨두었던 그 낡은 꿈의 건반을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두드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 수고했다. 정말 잘 버텼다라고 당신의 손을 꼭 잡아주며 말입니다. 당신의 황혼은 결코 지는 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일의 더 찬란한 태양을 준비하는 세상에서 가장 장엄한 서곡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 수님 씨의 아리랑처럼 슬프지만 아름답고 아프지만 결국은 행복한 해피엔딩으로 가득하기를 저 우주가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